지금 삼성전자가 야 이건 뭐 인텔처럼 되나? 예,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예. 예,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결국 고점 뚫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아까 적정 주가 뭐 제가 3,174 정도 된다 명목 GDP로 추정했을 때, 예, 그러면 그 3,100 코스피가 갈 때 그걸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네요. 예, 저는 삼성전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수출이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예.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예. 이 수출은 언제까지 이렇게 좀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보십니까? 최소한 저는 올해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까지는? 예. 예, 그거는 우리 그 수출의 OECD 한국 선행지수가 한 3개월 정도 선행하는데요. 네. 예, OECD 선행지수가 뭐 3월까지 증가했고 제가 예측하면 4월 5일도 계속 그 증가한 거로 나오거든요. 우리 수출보다도 OECD 선행지수가 더 선행합니까? 예, 3개월?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있는데요. OECD 예, 그게 한국 우리 수출 3개월 이동 평균보다 한 3개월 정도 선행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작년 11월 정도까지가 뭐 한국의 반도체 재고가 너무 많다 예. 이러면서 작년 한 해 내내 반도체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스 40뭐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기저효과만 생각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반도체 수출 증감률이 전체 수출 증감률을 계속 끌어올리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18년에 우리에서 차지한 게 21%였거든요. 아, 2018년대가 그때 제일 좋았을 때. 호황일 때죠. 예. 예, 그때 21% 갔는데요. 네. 작년에 15.6%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올 1분기 보니까 18.2%로 예,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뭐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게 반도체죠. 뭐 다 아시겠지만. 예. 야, 그러면 2018년도는 사실 이번에 있었던 그 AI 모멘텀 이런 거는 사실 없었거든요. 예, 없었죠. 야, 그러면 이 18%가 2018년 고점이었던 21% 수준까지도 아직 룸이 남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AI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수출 증감률을 보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게 저는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예, 보이더라고요. 예. 올해 이제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게 이제 반도체하고 조선이에요. 예, 제가 뭐 울산, 거제 이런 데 가서 조선업체 강의해 보니까 예. 뭐 그분들은 굉장히 낙관적이더라고요. 예. 그분들 예. 말씀 듣는 게 뭐 최고죠, 뭐. 예. 근데 지난 5년 동안 정말 힘들었대요. 뭐 저가 수출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한 조선소 가보니까 올해 그 저가 수출 비율이 한 15%밖에 안 된대요. 내년은 완전히 없어진대요. 내년에 완전히 없어지고요. 예, 한 회사인데요. 내년은 완전히 없어지고, 예,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굉장히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뭐 빅사이클을 담당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예,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우리 수출 보니까 뭐 조선업종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잘 되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반도체하고 조선 비중이 올라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하긴 자동차는 작년에 자동차가 제일 좋았잖아요. 엄청 올라갔었죠. 네. 그 전에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좀 이 기저도 있었지만 예. 작년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뭐 상당히 선전했고요. 예. 그리고 올해도 N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꽤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자동차가 질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는 올해 좀 역성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전기차 쪽은 확실히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데요. 또 현대기아가 이 하이브리드 잘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빨리빨리 대응하는 거 잘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전기차 100%로 하려고 했던 공장도 하이브리드로 전환한 뭐 50% 전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현대기아차도 상당히 선전을 하는데 환율이 또 뭐 1,370원 해주니까 완전히 예. 이거 뭐 꽃놀이 팬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저보다도 훨씬 더 이 업계에 또 일찍 들어오셨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환율이 높을 때 보통 보면 야, 여기서 달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질문 하는데 그냥 달러 잘 벌어오는 수출 기업 사세요. 저는 예. 그러거든요.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재밌는 통계인데요.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라고 경제 주간지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빅맥 지수라는 걸 발표해요. 빅맥이라는 햄버거 가지고 적정한 율을 추정하거든요. 예.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빅맥이라는 햄버거 하나가 5,500원이더라고요. 지금요? 예. 예.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5달러 69센트 정도라고 그래요. 응? 그럼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빅맥 하나 살 돈하고 미국 거 빅맥 하나 살 돈 우리나라 5,500원하고 5달러 69센트 가치가 같아야 된다는 건데요. 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966원이 적정한 율이 나옵니다. 터무니없는 환율인데요. 지금 환율에 비해서. 아, 그렇네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우리 돈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교과서에서 맨날 배운 게 빅맥 지수인데 실제 지금 빅맥 지수를 지금 환율하고 적용을 해봐서 이 환율이 적정한 거 아닌가 예. 봤을 때 말이 안 되네요. 5달러 90센트면 지금 1,300원을 곱하면 5달러 69센트요. 69센트면 상호시 해가지고 최소한 8,000원 정도 해야 되네요. 예, 빅맥 가격이 그렇게. 우리나라 빅맥 가격이 예. 8,000원 해야 되는데 우리 물가가 그렇게 뭐 싸다는 의미도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구매력 기준 GDP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한 3만 3천 달러 되는데 시장 예, 가격은 예.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4만 달러가 훨씬 넘죠. 예, 그렇네요.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훨씬 싸니까. 예, 예. 그렇네요. 그렇게 따지면 4만 달러 넘고. 저도 사실 밥을 먹을 때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달러 기준으로 밥값을 계산을 해보거든요. 예, 예. 네, 제가 좋아하는 부추 된장이 지금 2,000원이나 올라서 9,000원이에요. 야, 9,000원인데도 먹을 때는 야, 이거 텍스 없지, 팁 없으니까 예. 이게 6달러도 안 하는 거다. 예. 미국으로 따지면 5달러다. 예. 이렇게 푸짐한 게 5달러에 먹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러지 않을까 저는 예. 그런 생각하거든요. 요새 우리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뭐 기업 밸류업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도 밸류업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밸류업 주식을 왜 샀는지 이해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실 빅맥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 우리나라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나 우리나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들어가 있는 그 달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빅맥이나 마찬가지 예, 똑같은 그렇습니다. 현금인데 예. 주가는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주식 좀 많이 사시라고 그러는데 네. 예, 최근에 미국 주식만 많이 오르는 건 보셔가지고요. 조금. 요즘 그 여의도랑 이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강하게 사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익브라들 김영익 교수님하고 박세익 전무 이 익브라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참 제가 교수님 방송을 항상 꼬박꼬박 챙겨보는 이유가 우리가 막연한 뭐 어떤 경제 전망이 아니라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의 사례라
그런 걸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교수님은 항상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에는 어떻기 때문에 지금의 적정 이 밸류에이션이 비싼지 싼지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이 투자에 어떤 기준 역할을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 최근에 보면 채권 투자도 많이 하셨어요. 예. 하도 작년에 뭐 하드랜딩 온다 이 얘기 때문에 작년 초부터 재작년 말부터 미국채 뭐 장기물 그리고 우리나라 국채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 우리나라 채권에서는 그나마 수익이 나 있더라고요. 저도 예, 예. 저도 그 IRP에다가 10년 국채 뭐 이런 거 해놨거든요. 회사채, 국내 회사채도 그 수익이 났는데 지금 그 미국채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3월 말자로 그 WGBI라고 세계 3대 채권 지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편입이 안 됐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지금 9월에 또 한번 강하게 추진을 해보겠다 이러더라고요. 예. 저는 뭐 우리 경제력, 뭐 수출, 뭐 이런 거 경제력 따질 때 편입해도 채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우리 채권 니네들이 편입하게 해줄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식하고 채권은 외국인 비중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주식은 외국인들이 29%, 채권은 10% 가지고 있는데요. 네. 주식은 29% 외국인 비중에서 미국 비중이 40%예요. 아, 채권은 외국인들 10%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계 자금이 47% 3월 기준으로 유럽계 자금이 30% 77%가 다 유럽하고 아시아계하고 아시아계요? 유럽계 자금이에요. 미국계 자금은 채권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우리 채권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관심을 갖고. 그러게요. 그러면 이 WGBI에 편입되면 확실하게 외국인 그 채권 투자 자금이 유입은 되겠네요. 예, 작년에는 한 13조 6천억 정도 채권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3월에는 많이 좀 빠져나갔더라고요. 예. 거의 이거 6조 원 가까이 빠져나갔는데. 아, 빠져나갔습니까? 올해는? 3월에요. 3월에요? 예, 예. 예.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냥 만기가 된 거 재투자를 않고 만기가 된 거 그냥 가지고 나갔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환율에 가지고 나가면 좀 손해봤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뭐 우리 환율이나 뭐 우리 저 경제력 보면은 저는 우리 금리도 지금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 투자 자금 다시 들어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리고 자금이- 아까 예. 우리 채권은 아시아계하고 저 유럽계 유럽. 자금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 홍콩 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높고 중국 금리보다 높고 뭐 독일 국채 수익률보다 우리가 더 높거든요. 네, 훨씬 높죠.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채권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12조 예. 가량 샀고 올해 들어와서 뭐 거의 뭐 한 18조 샀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채권 팔고 주식으로 들어왔나? 저는 그런 생각도 살짝 했는데. 그렇진 일부 돈은 뭐 않습니까? 채권 팔고 주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거는 그냥 제 추측이긴 한데 아무튼 9월 달에 이 편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3월 말에는 왜 편입이 안 됐나라고 했더니 그 뭐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예. 그거 폐지하라 했는데 이번에 그거 폐지시켰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채권 지수를 관리하는 곳에서 요구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들어줬다. 예. 그래서 9월 달에 편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도 보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높다고 보고 외국인 다시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평균이 다 100%가 넘거든요. 우리 50% 정도 됩니다. 우리 정부 제일 안전한 정부입니다. 그렇네요. 사실 국채 투자할 때는 그 나라 정부의 그 GDP 대비 얼마나 정부 부채가 많은가. 뭐 신용등급, 국가 신용등급 보는데요. 우리 지금 국가 신용등급 일본보다 높지 중국보다 않습니까?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을 안 시켜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네요. 예.
그렇네요. 신용 등급도 좋고 국가 GDP 대비 비율도 아까 50%라고요. 예, 50% 정도. 굉장히 일본이 220% 넘었고요. 일본이 220. 예, 미국도 1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이 한 28조 달러인데 지금 부채가 뭐 32조 달러 뭐 훨씬 넘으니까. 네. 야, 이게 저는 올해 연말 시장에 뭐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 주식 시장을 되게 좀 좋게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모멘텀이 될까 막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이 채권 지수가 편입이 되면서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국내에 그 달러가 유입되는 그런 유동성이 약간의 효과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 유동성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금리도 예, 떨어지겠네요. 예. 근데 금리는 물가하고 제일 상관관계가 높더라고요. 근데 우리 소비자 물가가 뭐 최근에 3.1% 안팎 유지하고 있지만 아마 8월까지는 제가 이상해 보니까 2.9, 3.0 뭐 여기서 크게 낮아진 않은데요. 네. 예. 뭐 9월, 10월, 11월 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대로 낮아지고요. 특히 근원물가는 2%입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하반기 소비자 물가 2.3, 근원물가 2.0으로 전망해놨거든요. 네. 물론 이번 5월 전망에서 아마 수정을 할 겁니다만은 거기서 크게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뭐 모델로 전망해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4분기 가서 2%, 근원물가 2%, 소비자 물가 2.3% 떨어지면요. 네. 금리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금리가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채권 투자할 기회를 또 주고 있다.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야 그때 주식도 가격이 매력적이었고 채권도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물가 말씀하셔가지고 보면 참 저도 이 아까 샤오실의 바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니 그때 코로나 직후에 돈을 얼마나 많이 찍어냈습니까, 그죠? 네. 아니 그러면 물가가 폭등할 게 뻔한데 그때도 제롬 파월이 아니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야. 예, 그랬죠. 그게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죠, 제롬 파월이. 그분이 아마 파학을 대학에서 전공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돈을 찍어냈는데 물가가 일시적이다. 뭐 이런 걸 보면서 좀 놀라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겸손해지셔서 그런 건지 자꾸만 이제는 떨어지거나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물어보면 자꾸만 데이터 보고 얘기하겠다고. 네, 그때 아마 실수한 게 네. 네, 그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내년 상반기 되면 또 기고 효과 때문에 물가가 2%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가면 또 뭐 목표 물가 해가지고 또 2.5로 맞추겠다고 또 막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연말하고 내년대 되면 물가 지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하나의 좀 미끄럼이 또 돼줄 것 같고 M1보다도 지금 M2의 증가율이 있으면서 우리나라인 경우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국내 시장 여건은 나쁘지 않고 거기다가 경기가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예, 예. 그리고 수출 잘 되고 있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는 큰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장 지수를 사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다 보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조선 있잖아요. 예. 네. 이 조선 업종에 투자하셔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선도 그 수출주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올라가 좋고. 21년도에는 수주는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22년, 23년도에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실적이 엉망이었어요. 예, 예. 저가 수주에 예. 원자재 가격은 급등. 예.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이 강의 돌아다니시면서 아주 소중한 정보를 지금 가져오셔가지고 조선 경기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예, 예. 저가 수주했던 게 이제 내년 되면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수주는 좋겠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보면 마진 개선 효과도 있고. 단지 그거 하나는 좀 그분들이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동안 5, 6년 동안 어렵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많이 했다. 예, 예. 그래서 주식 물량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건 하나 참조해라. 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그 유상증자랑 이 항상 조선주에서 어닝 쇼크가 나와가지고 조선 투자하시는 분들 가슴에는 막 피멍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 그 조선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이제 좀 시클리컬 산업이다 보니까 예, 그만큼 혹독한 또 구조조정이 좀 있었고 조선 업계 하면 그 인력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예, 저 수주는 많이 받아놨는데 배를 많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인도네시아에서 그 회사는 사람을 많이 수입하고 있대요. 아, 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노동의 질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좋다는 겁니다. 괜찮대요. 제가 비자는 잘 모르지만 E7이라고 비자가 있대요. 아, 근데 그분들은 그 나라에서 그쪽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아, 훈련을 받고 네. 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시키면은 아주 일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조선업계가 어리다 보니까 임금을 못 올렸죠. 예. 다른 제조업보다 임금은 낮죠. 예. 그 다음에 지방이라고 안 온대요. 예. 그래서 평택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평택에 삼성전자로 간대요. 울산이나 거제로 안 온대요. 저도 그거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이 평택 공장으로 많이 옮기셨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평택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얘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교수님도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으시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그래도 세계적인 그런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항상 전고점을 뚫으면서 올라왔었잖아요.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전고점 뚫었고요. 지난 고점이 15만 500원인가 였었는데 거의 뭐 18만 원 이렇게 왔으니까 훌러덩 뚫었고요. 마이크론도 뚫었고 엔비디아 뚫고 뭐 다 뚫었는데 물론 인텔은 못 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야 이건 뭐 인텔처럼 되나?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결국 고점 뚫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적정 주가 뭐 제가 3,174 정도 된다면 명목 GDP로 추정했을 때 그러면 그 3,100 코스피가 갈 때 그걸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그렇네요. 저는 삼성전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작년에 삼성전자도 강의를 좀 많이 갔거든요. 이게 파트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파트 갔더니 일종의 어떤 이 불을 절반을 꺼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랬더니 그 비용 절감. 밖에서 하는데 안에서 얼마나 전략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삼성전자가 작년에 예정된 투자는 다 하더라고요. 특히 뭐 계열사한테 20조 원을 빌려가지고 투자해요. 그 비용을 그렇게 전략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니까 미래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그때 샀었습니다. 사실 작년 5만 원, 6만 원대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때도 교수님하고 저밖에 없었는데 되게 좀 분위기 안 좋을 때였어요. 안 좋습니다. 실적도 안 좋게 나오고 이 정도로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불 끄고 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안 좋은가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좀 개선에 신경을 쓴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요. 자, 삼성전자가 HBM에 있어서는 하이닉스한테 지금 못 쫓아왔는데, 뭐,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면, 그 HBM이나 GPU가 필요 없는 반도체도 개발하겠다. 뭐, 그러면서 상당히 그 반 엔비디아 연합이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뭐 그쪽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누구랑 같이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애플하고
반 엔비디아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런 관련 기사도 제가 봤었습니다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라는 AI를 모멘텀을 쏘아 올렸는데 실제로 돈은 옆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다 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샘 얼트만이 반도체 생태계, AI 생태계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서 뭐 9,000조 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찾아온 게 누군가 봤더니 찾아와서 만나는 게 삼성전자를 만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뭐 하나하나 어떻게 다 예측을 할 수 있겠느냐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낙관적인 뭐 전망이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낫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낙관주의자를 왜 낙관주의자라 하는지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될 때, 그래도 좋아질 거야. 그게 낙관주의자죠. 교수님은 정확한 데이터로 얘기하시지만 저는 좀 약간 낙관적인 그런 성향이 좀 강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지수가 3,170 가려면 진짜 이 반도체가 안 올라가서는 갈 수가 없는 지수잖아요. 네, 뭐 다른 종목도 같이 올라가지만은 삼성전자 올라야지 거기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저도 3,170의 가능성을 내년 상반기로 보거든요. 네, 보고 있는 이유가 이번에 좀 긍정적인 게 사실 밸류업 주식들이 너무 저평가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못 올라가고 전자만 또 올라가면 또 이 약간 좀 이 기초가 부실한 그런 한국 증시가 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게 일본에서 사례에서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네, 일본에서 배웠고요. 뭐 저는 정부도 변하고 있지만은 기업, 뭐 투자자, 뭐 자산운용사 하시고 계시지만 다 같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5년에서 우리가 그 2017년까지 기업소득 한류세제라고. 그래서 그때 보니까 우리가 국민소득 중에서 기업 몫은 늘어나고 가계 몫은 상대적으로 축소돼가지고 기업한테 임금, 고용, 투자 늘려달라, 뭐 배당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그 이후로 그 배당 수익률이 한 단계 껑충 뛰더라고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평균 15% 안팎이었는데요. 그렇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23%로 올라가더라고요. 한 단계 도약의 계기가 됐다는 거죠. 저는 이번 밸류업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주주 환원율 지난 10년 평균 보니까 29%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낮아요. 미국 92%, 중국 32%. 우리나라는 그렇게 낮으니까 그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그래도 중국보다 낮으면 안 되잖아요. 네, 중국 32, 미국이 아까 92%이니까 딱 그 절반. 일단 60으로 한번. 60으로 하면 가만히 가보면 좋겠네요. 최근에 그 정부에서 그 배당소득세 있잖아요. 이거 분리과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도 저도 이제 앞으로 노후를 걱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분리과세를 해주면 사실 예금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만 하더라도 쌓여 있는 자본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뭐 작년부터 농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은행 예금 하시려면은 그 돈을 은행 주식에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많이 하셨었죠. 그러니까 이거 분리과세를 해주면 15.4%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분리과세를 하면 아예 배당소득세를 한 20%로 맞춰서 그냥 그럼 20%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분리과세 해주면 정말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으면서 이 배당 자원이 많이 쌓여 있는 게 은행도 있고 통신도 있고 하물며 뭐 KTNG거든요. 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니 담배 태우실 때 KTNG 주식 사놓고 태우시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뭐 8만 원대 사면 거의 5% 배당을 주니까. 그래서 이 밸류업 주식들이 한국에 저평가된 있는 주식들이 어느 정도 지금 레벨업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반도체의 랠리가 내년까지 모멘텀이 이어지면
3,170도 그렇게 어려운 숫자는 아니다. 사실 이번에 2,800에서 10%만 더 올라가면 3,080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절대 어려운 숫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분기에 되면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거든요. 네. 네, 그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또 9월 정도 되면 9, 10월 약간 변동성장세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전체적으로 보면 교수님, 지금부터는 연말까지 시장 그림만 간단하게 좀 전망을 해주시면. 저는 뭐 저점 고점이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저점도 계속 올라가고. 예, 저점 고점이. 예. 예.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면 저점이 올라가니까 이 딥이 올 때마다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사는 전략. 예, 4월 아까 2,550까지 떨어졌다고 그랬었는데, 예. 뭐, 그 정도면은 충분히 저점 예. 형성이 됐다. 예. 안 그래도 교수님이 4월 조정 예, 얘기하셨거든요. 4월 조정 좀, 예. 그때 주식 비중 늘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뭐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정이 더 빨리 끝나버리네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5월까지는 변동성 장세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통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A파 좀 세게 왔고 예. B파 반등이라서 그래도 C파 조정이, 한 번 더 있을 건데 전 저점은 저도 안 갈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보통 오른쪽 엉덩이가 높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보통 7월 달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7월 달 장이 좋더라고요. 예. 전 뭐 7, 8월 뭐 아주 좋으려고. 네. 저랑 어떻게 생각이 들었네. 그래서 7, 8월 장 좋고 9, 10월에 미 대선을 앞두고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교수님 모시고 또 나머지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영익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특별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어스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마스터 프로그램의 인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특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2월 5일 마스터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로 지금 1000분이 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마스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분들을 저희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인턴 여러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니즈는 너무 많은데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 리딩방이라든지 그 전문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이 사칭하는 곳에 많이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어서 얼라이언스와 함께 지금 마스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아침 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 분석 자료 그리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MP들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퇴직연금에 활용할 수 있는 IRP 계좌 MP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약간 벅차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무슨 운동이든 시작을 하면 첫 한 달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네, 힘든데 2달, 석 달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종목 분석과 시장 분석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